에드문드 후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후설의 현상학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후설이 살았던 19세기 말에는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죠. 전통적인 철학의 연구 대상이었던 인간의 의식과 주관적 마음도 자연과학적 탐구 대상으로 여겨졌죠. 결국 자연과학적 방법,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하고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마음을 자연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심리학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죠. 후설은 이런 실증주의적 심리학주의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일상세계의 모든 가치를 산술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산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설은 인간의 의식에서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를 기술하려고 했죠. 이런 세계에 대한 우리 의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을 창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후설은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둘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주체가 세계를 객관적 대상으로 따로 놓고 파악하는 자연적 태도 방식. 둘째, 주객의 경계 없이 의식이 세계에 다가가는 현상학적 방식. 예를 들어 두통이 있을 때 뇌과학은 단지 뇌가 아프다 이렇게만 보죠. 심리학적으로는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접근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존재의 심오한 면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설은 현상학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후설은 실증주의가 매몰시킨 인간성을 회복하여 인간의 의식에 관한 탐구인 현상학을 주장했죠. 둘째, 그럼 여기 현상학이란 무엇일까요? 후설은 현상학을 통해 지금 여기 의식에 나타나는 그 현상, 그 자체만을 기술하려고 했죠. 예를 들어 제자들과 커피의 현상에 관해 기술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커피는 검다. 지금 여기 커피는 따뜻하다. 지금 여기 커피는 수증기가 보인다. 지금 여기 커피는 마시면 나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즉 지금 여기 내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를 기술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후설은 초기 순수 현상학을 포기하고 중기에 초론적 즉 선험적 현상학으로 넘어갔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후설은 인간의 경험이 이미 과학적으로 길들여져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중기 철학에서 인간의 경험을 기술해봤자 다 자연과학적 사고를 그냥 기술하는 정도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고로 자연과학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적 사고 방식의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의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즉 기존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괄호 속에 넣고 순수 의식을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연적 영역에서 초론적 토대로 되돌아가는 환원하는 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했죠. 그러면 후설이 이야기한 주관성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초론적 분석에서 후설은 주관성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당시 과학 혹 심리학은 경험적 주관을 말했어요. 후설은 현상, 즉 나타남 자체의 기능 조건으로의 주관성에 집중했습니다. 즉 심리학은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어떠한 주관을 이야기했다면 후설은 현상, 나타남, 그래서 그것이 의식화되는 주관성에 관해서 집중했던 거죠. 후설은 주관성이 없이는 어떤 실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세계는 나타남으로 존재하고 의식이 있어야 세계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나타남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있어야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현상학에서 의식과 세계는 분리 불가능했습니다. 후설에게 지향성을 가진 인간의 의식은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온전히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꽃은 그냥 꽃이 아니라 김춘수의 시처럼 인간이 이름을 불러줄 때 의식할 때 진정한 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 후설이 말한 주관성은 이렇게 어떠한 대상을 의식할 때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 대상이 제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금 신학과 철학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저 혼자서 만들면 이것은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부여되고 바로 세계가 온전히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돼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후설이 말한 주관성은 한 개인이 느끼고 파악하는 그런 주관성은 아니었어요. 상호 주관성이었죠. 즉 개인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나타남의 현상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동일하게 의식되는 상호 주관적 현상, 이것을 후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관성을 갖고 서로 그 주관성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상호 주관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현상이 올바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에 후설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상호 주관성과 생활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후설은 자신의 현상이 단지 정적 현상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후기에는 시간적 맥락에서 현상학을 바라보려고 했고요. 또 시간과 신체의 분석을 통한 현상학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상학에서 모든 현상, 나타남은 주관의식에 체험된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네, 시간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신체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관의 신체가 그 자체 공간 속에서 위치를 소유하고 그래서 신체화된 주관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이런 사상은 메를리 퐁티에게서 좀 더 구체화되죠. 어쨌든 후설은 후기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발생학적 현상학,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야기했죠. 후설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에만 국한시키려 하지 않았고 타자에 대한 경험을 또한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개인적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하는 발생학적인 현상학, 그것이 나 개인적인 것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 그 타자에 의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경험의 주체가 나 자신인지 타인인지 고려할 때 경험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의식, 주관이 타자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세계는 공동 경험의 장소로서 서로의 주관이 공존함을 인정하는 상호 주관적 세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경험, 나 개인적인 시간, 나 개인적인 공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경험,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상호 주관적 세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후설의 이 현상학이 왜 나오게 됐는가? 과학주의와 과학 실증주의가 만연할 때 형이상학이 묻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형이상학을 구출하려고 했던 노력이 바로 후설의 현상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후설이 과학적인 것을 거부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등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객관적인 것, 경험적인 것, 그래서 그런 검증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탐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